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 중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임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의 교체를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수사팀의 연이은 결재 요청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결재를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무혐의 처분을 미루겠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수사팀에게 밝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포렌식 기술이 도대체 언제까지 발전해야 결재를 할까요?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 이낙연 대표가 선별 플러스 보편 지원 양쪽 다 하겠다라고 밝히자 홍남기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즉각 이거 수용하기 어렵다 라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반기다라고 썼는데 여태까지 반기 중에서 정면으로 즉각적인 반기는 이번 반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위 홍두삼이처럼 또 이러다가 꼬리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대통령은 탈원 전, 공무원은 북한 원전건설 국리,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중재 한수원 사장을 지냈던 이 전 사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북경수로 사업에 직접 참여했었던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산업부 문건은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공무원의 단순 아이디어란 차원의 정부 해명이 납득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중수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리두기에만 의존해서 불공정이 심화됐다라며 참석자 중 한 명은 단체 기합 주는 거냐? 이 방식 바꿔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지 단체 기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탄핵 소추의 당사자인 임성근 판사가 작년 4월에 사직하겠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의 뜻을 밝혔지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럼 탄핵이 안 되지 않나? 안 된다 라며 반려를 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4월에는 여당에서 탄핵론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과연 정말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그 이유로 그럼 탄핵 안 되지 않느냐라고 면전에서 말한 게 사실인지 잠시 후에 좀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인간적 도의와도 상충되는 부분인데 현실성이 있는 기사일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일지 잠시 후에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브레인, 정책통 김현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반란. 반란일까요? 또 홍두삼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데 그 뜻이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것처럼 그게 맞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부의. 도대체
오세훈 전 시장에게 부의의 의미는 뭘까요? 왜 오 시장 홀로 부의를 그렇게 해석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톱뉴스는요, 바로 이겁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한동훈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다방면의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렇다 할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된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이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라고 수차례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이 재차 결재를 거부하며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살펴보시죠.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정진웅 차장이 독직 폭행으로 기소되면서까지 다방면으로 증거 확보에 수사를 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무혐의로 결론 내야 한다. 수차례 결재 요청을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아시다시피 수차례 결재 요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젠 수사팀이 재차 언론에 알려지기는 한 3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무혐의 결재하자라고 요청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무혐의 처분을 미뤄야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었기 때문에 그 아이폰 비밀번호가 풀릴 수 있는 현대 과학기술, 수사과학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이 사건을 계속 갖고 있겠다라는 의미로도 전해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무슨 뜻일지부터 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도대체 이성윤 지검장이 말했다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한동훈 사건을 붙잡게 있겠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이게 뭡니까?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오히려 정확하게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보다는 비밀번호, 암호를 푸는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한 상태인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사실 그 내용을 포렌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도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그런 법안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1년이 걸릴지 그 모든 조합을 다 알려보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그렇다면 몇 년간 지금 이 무혐의를 처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끌고 가겠다 이런 뜻이 되는데 과연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이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그런 사안이죠. 그리고 정진웅, 지금 이제 광주지검 차장검사지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이 문제 때문에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고 또 이 사안 자체를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안에도 포함됐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사안 자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순간에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굉장히 남용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또 정진웅 차장 검사도 독재 폭행으로 오히려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고 또 윤석열 총장 징계가 무리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건들과 엮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국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계속 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보도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사건 많이 변호해 보셨잖아요. 네. 사실은 한동훈 수사팀에게 있어서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그 아이폰만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증거이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해서 이 아이폰 비밀번호가 풀려야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성윤 지검장의 그 이야기는 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법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진 검사한테 고발을 했는데 예. 김 검사가 일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질질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속이 터지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를 종결하지 않고 질질 끌어요. 그러면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그 사람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내줘야 내가 마음 편하게 뭘 하든지 할 텐데 잊을만 하면 불러다가 뭐 물어보고 잊을만 하면 또 불러다가 물어보고 그럼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도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고소나 고발 같은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되면 검사는 3개월 내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민사재판도 사람이 신경 쓰이는데 검찰에서 경찰에서 오라가라 하는 거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성윤 검사장 이야기가 한동훈이는 뭐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풀릴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두고 보자. 이성윤 검사장 이야기는 두 가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 시간이 첫 번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아이폰도 뚫을 수 있을 때 또는 한동훈 그 검사장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될 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결론을 안 내리겠다 이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이성윤 검사장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굉장히 어떻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비겁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결재를 못하겠고 후임자가 결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 뉴스는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윤석열 총장 측이 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교체를 요청했다라는 사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 설과 맞물려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앞서서 수사팀의 결재 요청에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나왔어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무혐의 결정 계획을 수차례 보고했는데 알았다라고 말하고 결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하도 결재를 안 해서 아예 전자결재를 요청하니까 그러면서 수사팀이 이렇게 전자결재 요청 이유까지 밝혔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정식 전산결재 올린다. 소위 언론은 이를 두고 항명이다 라고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성윤 지검장은 휴가를 내고 결재를 안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 운운을 했다라는 건데 김연아 의원님 야당 지도부시잖아요. 일각에서는 혹시 이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의혹을 이 지검장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최근 유시민 노무현 예산 이사장도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었고 추미애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었고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여권도 윤 총장과 관련돼서 한동훈 검사장의 비호 사실을 언급한 바 있잖아요. 혹시 이성윤 중검장 머릿속에 신라젠 취재 의혹이 아니라 아이폰을 통해서 뭐 보고 싶은 딴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던데 김연아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이폰을 통해서 딴 걸 보고 싶다라기보다는 무혐의인 거를 잠정적으로 본인도 아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말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그 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또 불기소 처분할 때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선택적 정의라는 게 보이는데요. 어느 누구한테는 휴대폰을 다 들여다보고 해서야지만 무혐의를 인정해주고 어떤 누구에게는 1심에서 확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3심까지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요. 참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의가 무너지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불치병이 걸린 사람을 두고 냉동인간을 시켰다가 의학이 발달이 되면 이 사람을 다시 녹여서 수술을 하자 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무슨 특정 핸드폰에 광고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특정 핸드폰이 얼마나 지금 암호로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것저것 이해해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딱 한 가지죠. 뭔가 복잡한 셈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CCTV 동선까지 파악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지난번 정진웅 차장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되면서 그런 물리적 해프닝까지 벌이면서 유심칩 뺏었다가 다시 돌려줬지만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발견한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폰일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부부간에 카톡 내용, SNS 주고받은 내용 등을 다 공개해야 한다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아이폰일까? 왜 디지털 포렌식일까? 글쎄요, 뭐 방금 이제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보다는 자기가 먼저 이 자리를 다른 자리로 이동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있는 한 그 부분은 내가 결제 못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부하 직원들한테 밝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기는 벌써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이게 무슨 팩트나 내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과 연관된 측근이었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과 자기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윤 총장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면죄부를 주기 싫다. 그런 어떤 의지적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인사가 나면 내가 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갈 텐데 그러면 그 문제는 스스로 내가 굳이 내 손으로 내가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을 스스로 내가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김용주 의원의 전해를 들으니까 일정 부분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검사에게 있어서 중앙지검장에게 있어서 나의 자존심과 정의 둘 중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정의겠죠. 정의다. 그리고 사실은 뭐 자기가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있을 겁니다.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한테는 왜 그게 내 자유로운 것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추측이시고. 예, 추측일 수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가 무슨 대법원장이든 중앙지검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간에 밑에 있어서 객관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혐의 없음 처분이 오면 결재를 해줘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혼재되어 있다. 정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각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와 추측성 발언들까지 포함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울대 교수 중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교수 중 서울대가 징계하지 않은 사람이 최근 3년간 조국 교수밖에 없다라는 야당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징계 조국만 피했다. 곽상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이후 검찰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소한 서울대 교수 18명 중에 나머지 17명은 기소 통보 3개월 내에 서울대에서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바로 조 전 장관만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기소 통보 나흘 만에 징계 절차에 들어간 교수 사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지난해 1월에 이미 검찰에 기소 통보가 됐고요. 유재수 감찰 중단 권한 남용 혐의입니다. 권한 남용. 서울대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징계 의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조 전 장관이 1년 넘게 서울대로부터의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을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지는데요. 서울대 측의 입장은요, 이렇습니다. 학교 밖의 사건 아니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검찰 공소만으로는 혐의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사기록 보완돼서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 있을 때까지 보류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법조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서울대 측의 해명인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조국 교수를 징계할 수 없다. 징계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징계 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겠다라면서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만으로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라고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건 학교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두세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네. 자, 그렇다면 다른 17명의 서울대 국립교수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을 때 서울대 측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는데 왜 이 사건만 꼭 이러한 판단이 됐을까? 납득하십니까? 그냥 서울대학교가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가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대는 특별하게 서울대 법이 생겼어요. 서울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생겨서 이제 특별하게 무슨 그 형사적인 문제 빼놓고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없기는 하지만, 서울대 인사 규정 같은 경우에 징계 절차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징계 사유가 어떤 사유냐면 이렇게 기소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사유예요. 그래서 예컨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그런 행위를 해도 징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검찰에 의해서 형사 기소된 것보다 더 그렇게 위신 깎이는 행동이 무엇이 있겠으며, 검찰의 공소장보다 더 이렇게 그 좋은 증거가, 징계를 하기 위한 좋은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아도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도 저런 식으로 제가 몇 번 사건을 해봤는데 검찰에 기소가 되면 다 징계를 받고 거기에 따른 그 대가를 갖다가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그 중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서울대가 위법하거나 굉장히 부당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고, 자,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18명의 교수가 최근 3년간 곽상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이게 서울대에 통보가 됐다. 그런데 조국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징계 절차가 들어갔는데 조 전 장관만 예외였다. 뭐 저는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 밖의 일이다. 그리고 뭐 아직 기소 내용밖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국 장관 혐의 중에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하고 자기 자녀의 그 입시 비리에 참여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인은 사실은 1심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법원의 판단 이전에 저는 학교를 굉장히 학교의 위신을 깎아먹은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반에서 제일 부끄러운 동문 1위여서 한동안 조국 교수가 거론이 된 적도 있습니다. 또 이 조국 교수 사건 얼마나 많은 파장이 일어서 심지어 조국 교수가 강의를 못하게 된 것도, 직위해제를 하게 된 것도 학생들이 강의 거부를 하면서 일어났던 문제들이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교육위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똑같이 다뤘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제가 문제로 생각했던 게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깎여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 요번에 또 곽상동 의원실에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 강의를 하지 않은데도 월급이 부여됩니까? 예, 그게 서울대학교 교원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좀 감면되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뭐 50%, 이후에는 30%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 장관이 직위 해제가 됐는데도 예, 그 교원의 자격이 유지가 되면 월급이 제공된다. 예, 제가 보면서 정말 좋은 직장이다. 어. 특히 이제 요즘 저는 뭐 월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요즘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월급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월급 받는 사람들의 요즘 너무 배부른 소리 같은 거, 특히 이번에 KBS 수신료도 월급처럼 우리 전기료에서 또박또박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월급 받는 사람들, 꼬박꼬박 월급 받는 사람들 정말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립대 교수 얼마나 자랑스러운 직업입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종의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공분을 사시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서울대는 예산을 상당 부분 교육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예. 저는 조국 장관한테 이런 식으로 징계 절차를 미루는 것은 어떤 뭐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측의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면 추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대 총장 등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당한 대학 총장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조민 부정입학 논란 관련 부산대 총장 등을 직무유기, 고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조 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를 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며 이 대학 총장 등은 직무유기다, 고등교육법 위반이다 라며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조민의 의사국시 합격을 방치했다는 건데 향후 추가 고발 계획도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 이 대학 총장을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인 이유가?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지만 그러니까 조민 씨가 지금 부산대 의전을 졸업했고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국가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자체의 입학이 어떤 허위 서류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입학이 취소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사 고시 합격도 취소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과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산대 의전원이 물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이미 의료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행위 자체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사실 부산대 의전원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게 지금 이제 의사 단체들의 지적인 거고 사실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서도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글쎄요 이미 이제 1심 판결에서 물론 이제 3심까지를 봐야겠지만 1심 판결에서는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5가지의 스펙을 냈는데 그중 4가지가 허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입학 조건으로 만약에 입학 서류 중에 허위가 있으면 입학을 자동 취소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들이 나중에 위조가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위법한지 아닌지는 이제 판결을 봐야겠지만 당장 동양대 표창장만 보더라도 동양대 총장 자체가 내가 발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위조된 서류가 나중에 뒤집혀서 위조되지 않았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그런 점에서 부산대가 물론 이제 대법까지 봐야겠다라는 부산대 입장도 뭐 존중하지 못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허위 서류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따져보고 나중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월부터 의료행위를 하고 나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 부산대 의전원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산대 총장은 2019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고려대 결정하고 무관하게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고 하면 입학 취소하시겠죠? 그 입학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가 이게 위조가 판단 허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법적으로 위조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국 부산대 총장은 고발을 당한 건데요. 그런가 하면 제1야당이 국민의힘은요. 조민 씨를 기소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입학 부정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라. 조민은 무친인 정경심과 공모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명백히 확인되었다.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김영주 의원님, 부산대 총장이 고발당했고 또 야당에서는 왜 검찰이 조민을 기소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자격증과 달리 의사 자격증은 의대를 나와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자격증보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직업상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그 법을 조정해서 만약에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의사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법적인 공백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이고 국가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최소한
의대와 같은 경우에는 하시라도 1심에서라도 이것이 허위인 게 판명되면 즉각 말하자면 의사 자격증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좀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2019년 10월 달에 말하자면 취소하겠다고 한 총장이 지금 이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현재 총장에게도 여전히 그런 어떤 똑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무사항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부산대학교도 이런저런 눈치 볼 것이 없이 자동으로 말하자면 입학을 취소하고 또 따라서 의사 자격증에 의사고시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말하자면 취소시키는 그런 강력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국가가 이와 같은 어떤 초유의 사태죠. 사실은 이와 같은 의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입학이 문제시 되는 경우들이 사후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법 제도적 완결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근 판사가 사직을 못한 이후 최근 여권에서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됐습니다. 임 판사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임 판사를 탄핵하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꽤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임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서 이미 사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쓰면 탄핵이 되지 않느냐라고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보도인데요. 과연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마침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왜 대법원장이 여권 일각의 판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살펴보시죠. 탄핵 법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좀 말씀 좀 나누실까요? 글쎄 대법원에서 그거는 국회와 헌재의 소관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확실한 관심과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적극 응원하고. 탄핵 관련된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했다. 지난해 면담소 무슨 일이? 지난해 초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기소 판사들 무죄가 선고됐고 민주당에서는 탄핵해야 된다라는 판사 탄핵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지난해 4월 수술을 받은 직후에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몸이 아파서 법관 일하기 어렵다라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판사 탄핵이 논의 진행 중인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사유를 대며 반려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밝혔다라는 건데, 자, 과연 이 발언을 했을까요? 했다라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채널A가 오늘 아침에 이 부분과 관련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채널A 취재된 내용은 법원이 2월 정기인사 때 맞춰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 임 부장판사처럼 4월에 사표를 낼 경우 굳이 탄핵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법조계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했는데요. 자, 당사자들 일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작년 임 부장 면담한 건 맞지만 오간 얘기는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입장. 임 판사는 일절 확인할 수 없고 보도가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도 현재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재문 기자. 만약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적인 인연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들을 대표하는 대법원장. 개인적 인연도 있고 사표를 내겠다는 판사에게 사표를 반려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탄핵이 안 당하지 않느냐 라면서 반려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눈을 의심하게 하는 오늘 기사였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두 당사자 모두 지금 확인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지난해 4월에 사표를 냈고 그것이 반려됐다. 여기까지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고 나면 탄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진짜 임성근 부장판사 앞에서 했는지 이게 쟁점일 텐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채널A가 취재한 걸 따르면 통상에 이제 2월 달에만 2월마다 이제 법관 인사가 있고 그래서 2월에 주로 이제 사표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4월 같은 지난해 4월에 냈다 그러면 반려되는 게 오히려 관행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많은 판사들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아마도 이제 2월 정기 인사 이후에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많이 재판에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기겠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러니까 인사 이후에 사표를 낼 때는 이제 아마 반려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걸 봐서는 굳이 저런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굳이 뭐 탄핵 같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반려하는 것 자체가 큰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쟁점은 이런 거겠죠.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이라는 굉장히 초유의 어떻게 보면 헌정상 처음 있는 이제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뭐 대법원은 이 판사 탄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오늘 언론 보도에도 보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제 판사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 정성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하죠. 과연 이제 임성근 판사가 위헌적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할 만큼의 중대 사안이냐. 이것을 잘못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판사를 탄핵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법부를 국회 정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고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가 오히려 가속화된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물론 이걸 탄핵 소추하는 건 국회의 몫이고 탄핵 심판하는 건 헌재의 몫이라 하더라도 판사를 탄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법원은 중요한 이슈일 텐데 과연 이렇게 아무런 본인들 입장을 내지 않는 게 그리고 법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을 한 그 징계권에 대해서도 법원이 뒤집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범여권 차원의 공격과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침묵하느냐라는 일선 판사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돼 왔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가 이런 개인적 인연까지 있다라고 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취임 전 청문회 전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년 후배 임 부장 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라고 보도하며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 친분있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달라는 취지에 도움이 있었고 이걸 수락했더라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취임 후에 피해 숙청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도와달라고 해서 열심히 도왔다. 그런데 공교로 올 때 사표 내겠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이 기사의 취지예요. 제가 그 두 분 경력을 쭉 봤더니 뭐 비슷한 데서 근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겠죠. 그 다음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저희 사무실에도 직원들이 있지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못 나가게 막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만약에 진짜로 임성근 부장이 사표를 작년 4월에 냈다라고 하면 그거를 수리하지 않았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 탄핵 소추안을 찾아가지고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이게 그 헌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핵 사유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헌재 결정례를 갖다 보면 단순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그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탄핵소추안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봤더니 소설같이 술술술 넘어가던데 사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두 번째 그 민변 변호사들 그 상해치상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된 사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모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관련된 사건. 여기에 대해서 임성근 부장이 그 당시에 형사 수석부장 판사니까 담당 재판부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게 어떻겠느냐 이 정도 의견을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뭐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또 법원에서 1심이지만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인가, 그런 부분들이 또 의심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절차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에는요,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두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성근 부장이 사법연수원 마치고 군 법무관 마치고 판사로 임관한 때가 언제냐면 91년이에요. 그러니까 만 30년째 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법무관 마치고 판사 임용되는 게 제 기억으로는 4월 1일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4월 1일이 지나가게 되면은 임성근 부장은 아유 더 이상 나는 판사 못하겠다, 사표까지 냈다라고 하니까 연임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해요.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사표를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탄핵 소추가 됐다라고 해도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올 4월 아니면 뭐 늦어도 5월까지 이 결정이 나오겠느냐. 나오지 않으면은 이미 이제 임기가 끝나서 더 이상 판사가 아닌데 탄핵의 효과는 파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임기 끝난 사람을 뭐 파면할 이유가 없으니까 헌재에서 각하 결정 나오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임 부장한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는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발의에 24명이 동참을 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발의 161명이 동참했는데 민주당은 174명 중에 150명만 동의했습니다. 일부 친문 지지층이 미동참 24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기 당연히 조홍천 의원도 들어가 있다고요. 반문 아니냐, 출당시켜라, 왜 탄핵 발의에 동의를 안 했느냐, 항의 문자와 전화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한 5의원은 문파들이 개별 의원들 판단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4.2 표결 직전까지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언제쯤 이 좌포 공격 이런 게 없어질까요? 좌표를 찍어서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일. 네. 사실은 뭐 아주 그 정의롭고 좋은 일에 대해서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뭘 힘을 주거나 비판하거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좀 예를 들면 뭐 161명이면 충분히 다 될 수 있고, 예. 또 실제적으로 24명 중에서 장관 5명, 그리고 현재 뭐 부적절한 한 분 이렇게 해서 빼면 18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소위 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한 의원조차도 발의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특히 또 하나는 뭐 그 중에서 또 이재명계라고 또 된 분에 대해서 또 따로 심한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정치적 견해, 파별적인 측면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말하자면 인식과 자기 결정권을 좀 당원들이 최대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실제로 탄핵을 뭐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되지만 탄핵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바빠서 내 말고 충분히 됐으니까 발의 안 할 수도 있는, 사인 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다 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전통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USB 논란이 상당히 거셉니다. 제목은 오세훈에게 V란 논란. 오세훈 시장이 밝혔던 V의 뜻의 논란도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USB 보려면 야당은 명운을 골라라는 겁니다. 자, 이 발언이 논란인데 최재성 정무수석은 USB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서 오갔던 것을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 자,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논란은 안 됐을 텐데, 자신 있으면 야당 명운 걸어라.
그러면 청와대도 책임 걸고 할 수 있는 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있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최재성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타짜들 손목거는 도박판이냐, 뭘 자꾸 걸라고 하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김연아 의원, 야당 지도부시잖아요. 비대위원이시니까. 정무수석이 통상 가장 정무수석에게 요구되는 업무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야당과의 원만한 소통인데, 야당 당사자로서 저 발언 들으셨을 때 야당 명운 걸라, 그럼 공개하겠다. 조건부 공개 의사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명운을 걸라라는 말은 또 다른 영상이 데자뷰가 되더라고요. 예. 대통령 청와대발 명운을 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죠. 김학의 전 차관 그 불법 출국 금지도 결국 그 명운을 걸라는 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네들 편들끼리는 명운을 걸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결국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건데, 저는 저 말이 뭘 의미하는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청와대도 그러면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여기서 청와대의 책임은 또 뭔지 저는 두 개가 다 대립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야당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문제가 뭐 심각해지기도 하고 또 사소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진실이 묻혀지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건은 사실 문제의 본질은 뭐 그 문서가 진짜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줬느냐 안 지어줬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왜 정부가 그렇게 사소하다고 하는 그 문건을 감사 직전에 휴일날 나와서 무리하게 삭제를 했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살을 붙이면서 뭐 일명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형태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야당의 어떤 날선 공격이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쾌한 단어를 똑같이 저렇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청와대 말대로 민생이 어려운데 이거 갖고 싸우자는 거냐.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당이 문제 제기한 처음 그거부터 하나하나씩 진실을 밝혀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최재성 정무수석의 발언 중 기밀이라 안 된다. 그래서 USB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한 건데, 그런데 오늘 한 조간신문은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밀이라 안 된다지만 3년 전에는 다르지 않았느냐. 중앙일보 보도, 2017년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 검증을 이유로 통상 30년 기밀 외교 교섭 내용 상당 부분을 현 청와대가 공개해버렸다. 박 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 간의 통화 내용도, 한미 정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견도 정부는 공개한 바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같은 외교 기밀인데 하나는 비공개로 하자면서 또 다른 하나를 공개했다는 건 이중잣대다, 더블 스탠다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했던 말은 공개해도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는 기밀이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근거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좀 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 선택적 정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쓰는데, 이중잣대 얘기를 참 많이 썼었고, 근데 이것도 역시 본인들이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한 거고, 현 정부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는 이제 외교 현안 자체가 사실 비공개 원칙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어쨌든 당사자가 있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다 그러면 외교 결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국가 외교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비공개 원칙 자체는 다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럼 과거를 왜 공개했느냐, 여기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개를 한 건데, 지금도 야당이 문제 제기라는 상황에서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사실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안 자체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40쪽에 달하는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이제 USB에 담겨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졌고, 그게 한 40쪽에 달한다는 건데, 그게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그 협상 카드가, 아까 신경제 구상이라는 게 과연 이 비핵화 협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상에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 건넨 사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비핵화 협상이라는 건 어쨌든 현 정부에서 끝낼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장기적인 협상 속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 그러면 이건 물론 뭐 새 정부가 들어오면 당연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야당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보위나 외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야당에게 공개할 수 있는 만큼 전 정부 청와대 차원에서 충분히 이것은 야당과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신경제구상에 이런 내용이 담겼어. 이런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나가겠다. 이런 걸 충분히 전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원전 논란과 관련해서 그 산자부 공무원이 왜 그때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이 파일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어느 누구도 명확히 밝히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USB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그 USB 내용 잘 아는데 거기는 원전에 원자도 없다라는 주장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4.27 그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누차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여부를 두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정상회담의 관행이라든지 현재의 남북관계의 전반적 상황에 비춰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고 그 해당 USB에 이 원전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는 걸 좀 정부 여당 입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혹시 이상 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라고 보고요. 이 USB 내용은 언젠가는 공개될 겁니다. 공개할 수 없지만 원전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 공세 중에서도 무리수를 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원전 파일에 되어 있는 그 V가 버전 1, 2, 3이 아니라 VIP를 뜻한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 원전 문건의 V는 VIP. 산업부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 파일명을 좀 보시면요. 180514 날짜가 있고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V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대체적으로 다 버전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장에서 보고서 작성 시 단계별로 수정하며 버전에 뜻하는 V를 기재해 놓은 거고 왜냐면 버전 1, 버전 2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문건의 V를 보라. 이건 VIP다. 대통령이다.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버전의 V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VIP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자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정도 사실도 모르는 분께서 도대체 서울시장 시절에는 행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의문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께 좀 물어보시든가 그래도 알려주시는 분이 없으면 찾아서 좀 배우십시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지 코미디언 지망생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박주민 의원과 우상호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 오 시장님 문서 작업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우상호 의원, 지성의 상실이라는 괴현상은 처음이다. 그럼 V3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 도전을 3번 한다는 뜻이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오 시장이 하고 있어요. 옆에 도와주는 분에게 좀 물어보든가. 없으면 공부를 하든가라고 대변인이 그랬고 지금 박주민, 우상호는 문서 작업 안 해보셨느냐 V3는 안철수 대권 3번째 도전이냐라는 게 사실 조롱이잖아요. 네. 그 VIP는 빅토리 이즈 임포턴트의 약자입니다. 승리는 중요하다. 승리는 중요하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셨기 네. 때문에 농담을 이 상황에서도 뭔가 본인의 어떤 이게 무슨 대통령의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저런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하신 건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선거에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이것을 상호 간의 어떤 뭐 비난을 좀 세게 하고, 일부는 좀 조롱 섞인 얘기도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진짜 VIP 지시에 의해서 V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버전 1, 버전 2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별 신경 안 쓰던 일들이 이렇게 중요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권에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그런 어떤 우리에게 경험치를 갖다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HWP는 히든 원자력 플랜의 약자냐? 브이로그는 VIP 기록물을 말하는 것이냐? 큰일 났다. 지금 제 컴퓨터의 거의 모든 파일명에서 V가 발견됐다. 라는 누리꾼들의 황당하다는 반응들. V가 버전의 약자란 걸 교정해줄 사람조차 주변에 없는 사람, 상사가 망신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 제일 나쁘다라는, 자, 요건 좀 애정 섞인 안타까움의 어떤 댓글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기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마지막 네티즌들의 댓글이 사실은 정답 아닙니까? V가 버전의 약자라는 걸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상사가 이렇게 되는 걸 왜 보고만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됐죠. SNS를 오세훈 후보가 직접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VIP를 이제 대통령을 칭하고, 실제 많이들 VIP도 길어서 그냥 V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실제. 그래서 V가 오늘 어떤 얘기를 했다, V의 반응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이제 대통령을 의미하는 건데, 글쎄 그런데 너무 꽂혀 있어서 본인 모르게 이제 그렇게 착각을 했나 모르겠는데, 사실 방송만 좀 봤어도, 저희가 돌직구쇼에서도 처음 이 문서가 공개되자마자 그 제목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산업부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버전 1, 버전 1-1, 버전 2-1-2 이렇게 계속 여러 개를 만드느냐라는 얘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대로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웃을 이제 해프닝이긴 하지만, 저는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에게 굉장히 앞으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냥 치명적 해프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한데, 참 쉽지 이 V 논란에서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오 시장이 결국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V에 대하여, 제목이 V에 대하여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라는 유감 표명까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이낙연 대표의 어떤 야심찬 계획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기재부의 수장이 작심하고 총리 출신의 여권의 당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냐라는 관측. 두 번째는 저러다 또 홍두삼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두 번째 관측이 나왔습니다. 짚어보고요. 세 번째는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논란이 여전합니다.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서 KBS가 이런 노래를 틀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밝혔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밝힌 거고, 맞춤형 선별적 지원도 하겠다, 같이 하겠다. 그러자 홍남기 부총리가 이낙연 대표의 이 같은 발언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화수분도 아니다.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즉각적으로 지금 반기를 든 상황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조간신문들이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의 정면 충돌을 일면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반기를 들었다가 슬며시 소위 꼬리를 내리는 게 한두 번이냐라는 회의적인 분석도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부터 추경 예산 편성 등 8번 여당과 충돌을 했지만 8번 모두 8.8패. 지난해 11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놓고 충돌 끝에 나 사표 쓰겠다 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열심히 하겠다. 번복. 매번 한 발 물러서서 홍두삼이, 홍남기 플러스 홍두삼이 혹은 백기 만든다, 홍백기라는 소위 별명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번엔 어떨까라는 건데 지금 양측의 주장이 팽배해요. 뭐가 맞다라는 논란은 차치하고 이낙연 대표로는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여권의 당대표이자 총리 출신으로서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그리고 함께 선별 지원도 하겠다. 그러자 홍남기 사실은 정부의 어떤 재정을 지키는 수장이잖아요. 문직이잖아요. 안 된다. 야심차게 한 9번째인가요? 10번째 반기를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일단은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현 정권에 유력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저렇게 반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전에 국무조정실장 할 때 모셨던 총리가 이낙연 총리니까 그렇군요. 개인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도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건 할 말은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말보다도 재정은 적재적소에 아껴가지고 잘 써야 된다. 이게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까지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해야 할 말이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기획재정부의 선후배들한테도 홍 장관이 홍 부총리가 이런저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맞는 말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늘 말만 해놓고 결과는 지켜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변명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내가 그때 말은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10번 가까이 바라봐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곳간이 잘못하다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나라 부채 외에 공기업 부채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홍 부총리가 꼭 지켜주셨으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두 번째 핫플입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과 관련돼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KBS가 평양지국을 개설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Song to the Moon, 굉장히 유명한 노래,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선율,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지난 1월 24일 KBS 열린음악회의 엔딩곡이 바로 이 Song to the Moon,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자, 요게 방송에 나갔는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KBS의 최근 5년간 라디오, TV에서 Song to the Moon 음원 사용 여부를 요청했습니다. 열린음악회는 2003년 이후 6차례 연주했고 올해 1월 24일은 문재인 대통령 생일 당일이었다라며 KBS가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정곡을 튼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KBS 측의 해명입니다. 열린음악회 제작진, 주제를 벗어나는 어떠한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다. 송투더문은 여러 번 연주됐고 영화 음악 중에서도 대중적이고 친숙한 곳이다. 대통령의 생일, 달림 이런 거 전혀 의식한 거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KBS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SNS에서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함께 보시죠.
진혜원 검사가 2020년 5월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김정숙 여사님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야한 드레스를 입고 찬가를 부르시는군요 라고 하자 진중권 교수가 작년 5월 24일에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 북에는 인민의 태양이 계시고 남에는 국민의 달림이 계신다. 라는 논란도 한번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KBS가 열린음악회에서 저 노래를 튼 게 한 6차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 2019년과 2020년에는 연달아 1월에 저 노래를 틀게 됩니다. 2019년은 모르겠는데 2020년 5월에 진혜원 검사가 바로 저 영상을 틀면서 저 노래가 뭐 일명 문 대통령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연상을 주는 이제 SNS 발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올해는 또 묘하게 생일 당일인 날 저 노래를 틀었다. 저는 KBS는 변명을 해도 국민들에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뭐 오비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뭐 수신료 인상 또 뭐 공영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 KBS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도 그만큼 억울하다. 왜냐하면 KBS를 안 볼 권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수신료, 전기료에 딱딱 붙여서 나오니까 집에 요즘 텔레비전 안 갖고 있는 집들도 있어요. 예. 애들 이제 텔레비전 볼 일 없으니까 텔레비전 아예 안 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내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좀 억울한 심정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2020년에는 진혜원 검사가 글을 올린 거고 2021년에 네. 송수문을 튼 거죠. 김용주 의원님. 네. 설마 국민의 방송이라 자임하는 KBS가 K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이름에. 네. 설마 아예 대통령 생일이 있다고 생일에 맞춰서 송투더문 달림에게 바치는 노래 나 부끄럽게, 나 뜨겁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KBS 설명이 맞겠죠? 글쎄 우리가 이제 사실은 KBS가 더 분발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 있으면 8월 대보름도 있는 거거든요. 네. 8월 달에도 좀 틀었으면 8월 달에도 좀 틀라. 왜 하필 1월 달만 트냐? 송투더문을. 그 대통령 생일 주변에 예. 이렇게 꼭 튼 게 꼭 1월 달이냐? 달이 1월 달에만 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면에서 이런 좀 틀면은 8월 달에 좀 틀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좋은 노래잖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노래를 틀었다가 아니라 KBS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공익성, 또 공신력, 국가 대표 방송으로서 제 역할, 재난 방송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신료를 인상하면 인상한 만큼의 얼마나 말하자면 스스로 공익성을 대표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너무 말하자면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공룡 조직으로서 제대로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고 국민 모두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모아내지 못한다라는 비판으로 KBS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당에서는 평양지국을 개설하겠다는 KBS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원전의 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신료를 올려서 평양에 KBS 방송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KBS 수신료 인상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수신료 인상은 시기상조입니다. 북한 퍼주기 포기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먼저 돌아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평양지국과 관련된 KBS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적 책무라는 겁니다. 평양지국 개설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이자 한민족 평화 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 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와 관련된 논란까지 오늘의 앞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판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정인양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방금 보셨듯이 CCTV 속 교사의 수상한 행동, 첫 번째 사건 바로 이겁니다. 급식 먹고 코피, 왜? 자세히 살펴보시죠. 유치원생 급식에 유해물질을?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의 급식통에 수차례 유치원 교사 A씨가 정체불명의 액체 등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동료 교사들은 CCTV 확인 후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이 유치원 교사 A씨의 책상에서 물약통 8개를 수거했는데 그 물약통에서는요,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 아동들은 복통과 코피가 나는 등의 증세, 이상 증세를 보였다. 유치원 교사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A씨의 이 교사의 수상한 행동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치원 교사가 급식통으로 다가갑니다. 6살 아이들의 점심 식사인데 반찬통을 열더니 어떤 가루를 뿌립니다. 거의 모든 통에 뿌리고 잘 섞였는지 확인하는 모습까지 CCTV에 포착이 되는데요. 자, 거의 모든 통에 넣죠. 일주일 뒤 또 급식통 앞에 나타난 이 교사. 이번엔 약통에 든 액체를 뿌립니다. 자, 지금 박 변호사님, 이 교사가 수차례 CCTV에 행적이 포착이 됐는데 골고루 반찬통에 가루를 뿌리는가 하면 일주일 뒤에는 액체를 뿌립니다. 지금 이 무슨 상황인 거죠? 사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교사 A씨가 지난해 11월 13일 다른 교사의 텀블러를 훔쳤다는 의혹을 제기받게 되는데 A씨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피해 주장 교사가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A씨가 아이들의 급식에 어떤 물질을 넣는 장면을 포착하게 되죠. 유치원이 학부모들을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전하고 비로소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가 개시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교사의 충격적인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CCTV 영상 보시죠. 종이컵을 든 교사가 앞치마에 손을 넣어 뭔가를 꺼내고 종이컵에 뭔가를 넣는 모습입니다. 보시죠. 잠시 후 아이가 오자 초콜릿을 아이에게 먹이는데요. 자, 그런데 맛이 이상했던지 아이가 초콜릿을 바로 뱉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뱉은 초콜릿을 다시 아이의 입으로 갖다 댑니다. 이후에도 종이컵에 있던 가루를 초콜릿에 묻혀 아이에게 주는 모습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13일 아이를 보던 교사가 구석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타는 건가요? 보시죠. 이후 아이에게 이 물을 건넵니다. 자, 곧이어 다 마시게 하더니 자, 저희가 아이의 얼굴을 세세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맛이 이상한 듯 표정을 찡그리는 모습까지 포착됩니다. 박 변호사님, 분명한 것은 피해 아동들이 코피가 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현재 교사가 전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직위해제가 억울하다며 처분 취소 신청까지 했다고요? A씨는 자신이 넣은 것은 맹물, 생강가루, 자일리톨이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당국이 A씨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했지만 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신청을 한 상태고요. 경찰이 최근 검찰에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검찰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반려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에 A씨가 유해 물질을 넣는 듯한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고 실제로 A씨의 소지품에서 유해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A씨가 유해 물질을 넣었다는 직접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 이 행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인과관계에 관한 직접 증거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 결국은 현재 아이들이 먹은 음식이 남아있지 않는 한 간접 증거와 정황으로 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입 내역, 즉 유해 성분 구입 내역과 A씨가 주장하는 생강가루 등 구입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각종 조회 내역과 타인과의 대화 내용을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록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지만 A씨가 주장하는 생강가루 등을 제시하면서 사건 당시 본인이 접한 냄새와 맛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교사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맹물과 생강가루, 자일리톨을 뿌렸다. 근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급식통에 맹물을 뿌리며 무슨 권한으로 생강가루와 자일리톨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뿌렸는지, 그리고 정작 이 교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그 액체통에서 모기기피제 계면활성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모기기피제가 자일리톨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직접 투입했다는 증거와 인과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급식에 맹물이며 생강가루, 자일리톨을 뿌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전에도 급식에 다른 성분을 넣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요인, 아이들의 집단 이상을 유발할 만한 외부 요인이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서 A씨가 넣었다는 유해 성분이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이상 증세인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책임도 경찰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향방 박 변호사님 끝까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7개월 아기 몸에 남은 흔적.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7개월 영아 학대 의심 신고 조사. 지난달 29일 제주도 내 한 병원 20대 부부가 아이가 고열과 구토 증세라며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생후 7개월짜리 남자아이의 몸에서 갈비뼈 골절, 장기 손상이 확인된 겁니다. 병원 측은 이건 외력에 따른 손상이 의심된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부모는 놀이기구 타다 다친 것이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정인양의 사인도 결국 장기 파열 등의 끔찍한 몸의 흔적들 때문에 알려진 건데 이번 사건은 어떤 겁니까? 앞선 유치원 교사 사건보다 직접적인 폭행 사건이 그나마 입증이 용이합니다.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한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병원 측의 소견입니다. 아울러서 갈비뼈도 몇 달에 걸쳐서 부러졌다 붙었다를 반복해온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나 이 부모가 그 전날에도 아이를 제주도 내 다른 병원 응급실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 아이의 배에서 멍이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인 학대 여부 그리고 하루 사이에 혹시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는지 여부를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그 특징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일수록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인 탐문, 친인척, 이웃 조사를 통해 양육 환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조사를 이어나가 혹시 아동학대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부모를 입건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형사 출신이시니까 놀이기구 타다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놀이기구 타다 다친 부상이 과연 7개월 남자아이가, 아기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바이킹이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그렇죠. 바이킹 타더라도 다발성 장기 손상이 옵니까? 특히나 이 놀이기구가 외부에 있는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집안에 있던 놀이기구를 타다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거든요. 집안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진 정도로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이는 사실 상식입니다만 병원 측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두 가지 사건 짚어봤는데요. 아동학대의 구조적 이유가 뭘지, 왜 같이 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건지 전문가에게 의견 물어봤습니다.
저는 법과 제도가 없었어도 아이들을 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점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고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대응적인 태도가 더 이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기관의 의지가 같이 작용할 때 그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성회 변호사와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로에서는요, 이성윤의 핑계, 한동훈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의원과 이재명 기자 두 분과 함께 라방 꾸려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